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 10km를 달리며 살인을 준비했던 남자. 비 오는 목요일 밤이면 서울 서남부 일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돈도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기 위해 가로등 아래서 정면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유영철이 잡혀서 짜증났어. 내가 1000명을 채워야 하는데.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조차 라이벌로 생각했던 순수 악 그 자체. 담배 냄새보다 피 냄새를 더 좋아했던 남자.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잔혹한 기록을 펼칩니다. 영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5월 9일 새벽 1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서울 신대방역. 여대생 지은 씨는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 이상하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면 빗줄기뿐. 범인은 발자국 소리를 없애기 위해 운동화 밑창을 도려내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보통의 범죄자들은 뒤에서 덮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가장 밝은 곳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더니 보란듯이 정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무려 10차례의 무자비한 칼부림. 돈을 달라는 말도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갑도 그대로고 옷도 멀쩡해. 도대체 왜 죽인 거야? 원한 관계도 아니라며? 동기가 없는 살인. 이 사건은 앞으로 서울 서남부 일대를 피로 물들일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이 잡힌 뒤에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로, 영등포, 관악. 서울 서남부 일대는 해가 지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괴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장님, 족족이 없습니다. 진흙탕인데 발자국 문양이 하나도 안 나와요. 보통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달랐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유령처럼 그 어떤 발자국 문양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운동화 밑창을 칼로 전부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악마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이 새끼 이거 CCTV 없는 곳만 골라다닙니다. 동선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그는 서울의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CCTV가 없는 좁은 골목, 가로등이 꺼진 길목, 경찰의 눈을 피해 그는 자유롭게 밤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가끔 꼬리가 밟힐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매일 10km씩 달리며 단련된 체력, 살인을 하고 도망칠 때 느껴지는 심장 박동. 그에게 도주는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쾌락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부유층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었습니다. 2004년 7월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잔혹한 살인마의 등장. 사람들은 이제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남부 사건이요? 비 오는 날? 그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유영철은 자신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남부 연쇄 피습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환호했습니다. 미제 사건들을 한 방에 해결할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유영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영철은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서남부 범인은 앞에서 칼로 가슴을 찌릅니다. 공격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프로파일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명의 악마가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짜 범인 정남규는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왜 내 걸 뺏어가? 내가 더 많이 죽일 수 있는데. 그에게 살인은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유영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정남규의 비틀린 경쟁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영철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안부의 그놈은 아직 밖에 있다. 진짜 유령은 여전히 비오는 밤거리를 활보하며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밤거리를 지키자 놈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소굴로 찾아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타깃은 문단속이 허술한 다세대 주택. 열린 창문은 그에게 어서 오라는 초대장과 같았습니다. 무기도 바뀌었습니다. 가벼운 칼 대신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묵직한 둔기. 잠이 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살인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불이야? 이번에도 짐은 하나 안 남았어. 범행 후에는 이불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마는 모든 증거를 삼켜버렸고 경찰은 제가 된 현장에서 한숨만 내쉬어야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악마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 남부까지 지하철 노선을 따라 그의 사냥터는 계속 넓어졌습니다. 장소도 수법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수사팀은 범인의 뒤만 쫓으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우리 모두를 비탄에 잠기게 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잠자던 세 자매를 덮친 악마의 그림자. 그날 밤 봉천동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관악구 봉천동. 어려운 형편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애 깊은 세 자매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세 자매는 한 방에서 나란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악마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은 그저 들어가도 좋은 사냥터의 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곤히 잠든 자매들의 머릿맡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무차별적인 둔기의 가격. 가장 안전해야 할 집, 가장 편안해야 할 잠자리는 순식간에 피가 튀는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이유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끝내야지. 증거도 없애고.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매들을 두고 이불에 불을 질렀습니다. 잔혹한 폭행 뒤에 이어진 방화. 그것은 생존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악마의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결국 두 명의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막내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남았습니다. 머리에 남은 흉터보다 눈앞에서 언니들을 잃은 그날의 기억이 평생 그녀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는 매일 공원을 달렸습니다. 하루 10km. 마라톤 선수의 버금가는 훈련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라 생각했겠지만 그의 땀방울은 오직 살인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써서 사람을 해치고 경찰보다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했으니까요. 범죄를 저지르려면 몸이 튼튼해야 해. 자신의 몸은 끔찍히 아끼는 악마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와, 저 새끼 뭐야? 사람이 아니야. 산짐승처럼 뛰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실제로 경찰과 맞닥뜨린 순면이 있었지만 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0km 달리기로 다져진 그의 다리는 경찰차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무기는
두 다리와 지하철이었습니다. CCTV가 많은 자가용 대신 그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들며 사냥터를 바꿨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 그는 이미 지하철을 타고 다른 도시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아무도 날 못 잡아. 난 너희들보다 빠르니까. 자신의 체력과 지능을 과신했던 정남규. 그는 자신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만심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정남규는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을 마지막 사냥터로 골랐습니다.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여느 때처럼 익숙하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하지만 이번엔 운이 없었습니다. 잠기가 밝았던 20대 아들이 인기척에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살인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아들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한 피해자들만 상대했던 정남규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남성의 힘에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가족을 지키려는 부자의 협공 앞에 매일 10km를 달리던 살인마의 체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악마가 드디어 인간의 손에 제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들 다친 데 없으세요? 이놈 이거 그냥 빈집 털이범 같네요. 서로 데려가겠습니다. 경찰은 그를 단순 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에 탄 정남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을 보며 잡혔다는 사실에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거기 왜 들어갔어? 훔친 거 어디다 팔았냐고.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단순 강도자범인 척 목비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곧 풀려날 거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는 좀 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강압적인 추궁 대신 건넨 뜻밖의 위로. 그것은 굳게 닫힌 악마의 빗장을 열기 위한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유양철이 서남부 사건이 자기가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 당신이 한 건데 왜 그놈이 영웅 행세를 하게 됩니까? 프로파일러는 정확히 그의 영린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완벽한 범죄를 남이 가로채는 것. 그것은 정남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유영철 그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반성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 달바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기쁨,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한 거 다 말해줄까요? 100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한 번 터진 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서울과 경기도를 피로 물들였던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담배 안 피워? 피우고 싶지 않아?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피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에게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중독이었습니다. 1000명을 채울 수 있었는데 잡혀서 너무 억울해요. 그는 잡힌 것을 후회했을 뿐 자신이 죽인 13명의 피해자에게는 단 1g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부자를 증오해서 죽였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죽인 건 힘없는 서민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야, 대충 신용만 해. 아니, 이렇게 찼다니까요. 제대로 해야죠. 현장 검증 날 그는 마치 소풍 나온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마네킹을 내리치고 발로 밟으며 그날의 쾌락을 다시 한번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그 모습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하는 군중과 카메라 세례. 그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던진 그 섬뜩한 미소.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법을 비웃는 완전한 악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망 13명, 중상 20명. 만약 그날 새벽 시민들이 그를 잡지 못했다면 이 숫자는 100명, 아니 1000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폭주하던 살인기관차는 그렇게 멈춰섰습니다. 피고인 정남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2007년 4월,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보통의 사형수들은 공포에 떨거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는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해. 미치겠어.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를 괴롭힌 건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사냥할 수 없다는 답답함. 살인이라는 마약을 끊긴 중독자의 금단 현상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그는 결국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삼은 14번째 살인이었다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살인의 쾌락을 완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떠난 뒤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었고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악마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남규라는 이름은 잊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빼앗아간 13명의 소중한 목숨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극장 악마의 미소 정남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